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정치학자 이충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이신 고용일 변호사, 고용일 후보를 모시고 우리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제정치,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검증한다 1. 국제정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용일 변호사를 모시고 우리 고 변호사님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가 되셨는데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 수장으로서 국제정치적 지혜가 얼마나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학원에서 논문 심사하듯이 이렇게 겁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아시는 거를 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미 우리 고 변호사님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시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은 이 나라를 끌어가는 총사령관의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말이죠. 네.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자 오래 하시고 국무총리를 하셨던 노재봉 총리께서 어느 신문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국제정치가 80%야. 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거기 동의하는 편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국제정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 주변 강대국들 틈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건국, 그다음 멸망 다 결정이 됐고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제정치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8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디서 누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아부성 발언은 아닌데 이제 박사님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 예. 어느 이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노재봉 총리께서 8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 생각으로는 100%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아직 유튜브로 안 나간 것 같은데 100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우리 말이죠. 지금 이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남북한 문제, 통일 문제 얘기할 때 우리 민족끼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끼리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민족끼리 대한민국의 통일이라든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으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 민족끼리 오손도손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6.25 이후의 휴전협정도 우리 민족끼리 하지 못했습니다. 중공군 팽덕회 사령관, 팽더화이,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이렇게 강대국들이 모여서 결정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예컨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종전협정의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이거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는 사실상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일종이라고 봐야지 이 부분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저는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지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70년 동안 남한도 통일을 원하고 북한도 통일을 원하는데 통일이 되고 있지 않은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끼리 우리 문제를 하겠다라는 말은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이 군인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통령은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대통령은 민간인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네. 대통령이 우리 뭐 보통 사람보다 높은 사람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은 대통령이 군인 중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총사령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선거할 때마다 이슈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그 군대 문제를 뭐 이렇게 회피했다라든가 네네. 또는 뭐 아들이 군대를 안 갔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대통령 되는데 아주 많은 지장을 받은 경우를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봤습니다. 우리 그 고 후보님께서는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는 군대를 이렇게 다 잘했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혹시 있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군대 문제 때문에 쩔쩔매시는데 네. 우리 고 후보님 한번 자랑할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뭐 대학을 두 군데 나왔는데요. 처음에 졸업한 대학은 한국해양대학 항해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해양대학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제복을 입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사관학교와 동일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생도 생활을 4년 하고 나서 상선사관으로 임관해서 상선에서 근무하든가 아니면 현역 해군 장교로 임관해서 현역 해군 장교로 복무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해군 장교로 임관이 돼서 어허. 제복을 6년 입었습니다. 학교 생활까지 포함해서 참 해군 제2함대 26 전대 262 편대에 연평해전에서 나왔던 그 참수리 339호정의 부정장으로 뭐 군대에서는 부장이라고 합니다. 부정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NLL을 수호했습니다. 네, 한 번은 뭐 NLL을 넘어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면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어선까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북한 함정과 대치하면서 이 어선을 구출한 적도 있었고 부끄럼 없이 군 생활을 저는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함대 계셨군요. 네네. 제가 해군 쪽으로 이제 관련이 많아가지고 이함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그 이함대 사령관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 그 출동 나가는 네. 그 모든 그 선원 그리고 우리 그 해군 네. 뭐 병사도 있고 장교도 있겠는데 그들한테 살아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요. 네. 이함대가 그 NLL 그렇죠. 그 지켜야 되는 해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북한 경비정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참수리 같은 경우는 기지에서 육군에서 말하는 5분 대기처럼 5분 만에 함정을 출항시켜야 됩니다. 맞아요. 예, 상황실에서 도착하면 바로 NLL 쪽으로 달려가서 침투하는 북한 함정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혹시나 이제 이 어선들이 해역에는 이 철책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상의 경위도로 선이 그어져 있는 거지 실제 철책이 없으니까 순식간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 납북당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늘 맞아요. 예, 방탄조끼를 입고 완전 무장한 80년대, 채로 90년대부터는 예. 우리나라의 최전선이 그 서해 바다가 됐습니다. 네. 그 모든 그 남북 관계의 맞습니다. 갈등도 다 정말 그 진짜 총을 쏘는 그런 총격전이 서해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이 연평해전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정말로 그건 타당한 얘기다, 올바른 얘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예, 했었죠. 사실은 제가 사법시험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아하. 대청 해전이 먼저 아하. 벌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이제 예비군 군복을 꺼내 입고 이번 2차 시험은 못 치겠구나. 예, 국가가 부르면 가야 된다. 네, 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고용일 후보는 해군 장교 계급 예비역으로 계급이 예, 중위로 제대했습니다. 중위. 뭐 멋있는 계급입니다. 박사님은 뭐 대위로 전역하셨는데 저는 한 급발 낮은 아니, 중위로 저는 전역을 뭐 했습니다. 저는 그 사관학교 교수를 했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하고 소위를 안 거치고 중위가 됐습니다. 임관할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소위를 거쳐야 되는데 사관 생도가 바로 소위 바로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뭐 무슨 이유가 교관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위를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면 이제
뭐이 교관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군의관, 그렇죠. 그다음 군법무관 같은 맞아요. 경우에 임관을 중위 이상으로 예, 하는 그래서 그 경우가 사관학교 있습니다. 교수가 되다 보니까 그 소위를 건너뛰고 예.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민간인이지만은 그 대위까지 했는데 하여간 뭐 그것도 자랑스러운 네. 경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그 장교 출신의 그리고 사실상 전투 경험이 있는 그 우리 이 후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용일 후보가 군대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이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전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이제 그 이거는 뭐 그냥 퀴즈 비슷한 건데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은 뭐 나중에 대통령 언제 한번 되셔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되시면은 그 사관학교 졸업식에 이렇게 예. 가실 겁니다. 예. 여러 행사가 겹칠 때도 나는 그 사관학교 졸업식에 대통령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제 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날이 왔습니다. 네. 가서 지금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거기서 뭐라고 한번 그들에게 한 1, 2분 하고 싶은 말 한번 말씀드려 보십시오. 저는 그 뭐 이수진 장군이 얘기했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생즉 필사, 필사즉생.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죽으면 죽으리라. 12장 예.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이 말씀이 사실 이 이수진 장군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말씀이 동일합니다. 이 내용을 사관 생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영원히 역사에도 보존되고 또 제군들의 가족과 국민은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제군들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그 뭐 군인 같은 군인다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참고로 저는 그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이 이제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말 중에 아주 그 참 감동스러운 말이 하나 있었는데 2008년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강의 중에 한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군사관학교 갔는데 공사 이제 소위이 되는 그 생도들한테 오늘 제군들이 공군 소위가 된 것은 당신네들의 자랑입니다. 우리 열심히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소위가 되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자랑입니다. 부모님들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총사령관인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임을 스스로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각오하면은 그 승리하고 살 수 있으리라는 그런 그 말씀 뭐 또 같은 내용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고용일 후보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기본 자격 병역을 필했다. 그리고 장교로 근무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좀 떠나서 이제 군사력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역시 대한민국은 그 외교와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 나라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주변 국가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국가 안보의 그 장치인데 우리 고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일단 그 처음에 보통 다 미국을 가게 될 겁니다. 그 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그래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 가는데 며칠 만에 갔다 가지고서 그분이 미국하고 뭐 관계가 좋다 나쁘다도 얘기하고 그러시는 그런 뭐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그 이 당선이 되면은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성경을 심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로서 민주주의와 선진국까지 이룩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건 다 당신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나서 맺어놓은 열매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어 온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그 한미 동맹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 열매를 수확하도록 하겠다. 그 열매의 수확은 당신들이 국제 정치학적으로 당신들의 전략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당신들의 전략인데 그 부분을 대한민국이 충분히 여기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것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재개하고 또 최대한 그 우방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의무를 다 행하겠다. 그 정도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한다고 그러면은 미국이 대단히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한 2, 3일 전에 말이죠. 미국에서 뭐 관리들하고 학자들이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미국의 그 동아시아 그 담당 차관보가 지금 중국과의 싸움에 한국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그 한미 동맹 관계가 북한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임은 알고 있지만은 중국의 도전이 절대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고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그거랑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아마 비판할지 모를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미국이 하자는 걸 다 해주려고만 그러느냐? 받아내야 되는 거가 있지 않겠느냐? 무엇을 받아내겠느냐라고 혹시 뭐 비판을 하신다면은 어떻게 또 거기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이제 중국을 키워주고 경제 규모를 성장시켜준 나라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중국과 잠시 이제 일종의 커플링을 맺고 미국이 중국의 경제력을 성장시켜주고 중국의 물건을 전부 다 수입하는 구조로 해서 약 5천억 달러 정도 수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세계 공장을 만들어준 장본인들이 미국인데 우리가 당신들의 패권 전략,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해서 같이 당신들의 편에 섬으로 인해서 그걸 좌절시키게 되는데 그 열매도 우리가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대신 중국이 세계 공장의 지위를 하는 거를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다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을 전부 다 유턴시켜서 미국에 이 수출하는 부분 중국의 지위 5천억 달러 정도 이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대신 너희들은 당신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원유 수입, 가스라든가 원유 그리고 국가의 지금 국방과 관련된 첨단 무기들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사준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일본보다 경제력이 우리가 더 많아지게 되는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우리 고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미국의 그 중국 그 대중국 정책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앞장서서 도와줬을 때 그 경제적인 이득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일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통일된 이후의 대한민국도 여전히 미국의 튼튼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고 그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순망치한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다고 대한민국의 6.25 전쟁 당시 30만 대군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았는데 이제는 통일을 할 때가 됐다. 이 통일을 이루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라. 그래서 미국을 움직여서 통일을 얻어내는 것. 정치적으로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반대급부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고 변호사님께서 이제 국제정치 실력을 발휘하셨는데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미국의 지원입니다. 독일이 통일했을 때도 뭐 소득이 돈도 많았고 소득 사람이 단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지원이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네. 미국도 우리 통일 안 시키려고 그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미국은 우리를 통일시킬 생각이 있을 걸. 이라고 하고서 한번 가져가고 말씀을 해보시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아시아 지역, 특히 극동 지역의 동북아 지역이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패권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유일하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세력은 일본이 버티고 있고, 대륙 세력 중에 하나인 중공이란, 뭐 중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중국이란 세 가지 세력이 버티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어느 지역에서든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해양 국가이면서 동맹 국가인 일본은 과거에 전력이 있습니다. 전력이 미국과 전쟁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나라인 겁니다. 키워주기가 어려운 나라고, 중국은 현재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신뢰할 수 없는 거고, 러시아 역시 과거에 소비에트 시절부터 미국과 이 경쟁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고 그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국방 규모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세 국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미국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론을 미국에 설득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제 전략에 부응하는 한국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일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예,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바로 한국이 거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운명이 뭐 걸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뭐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 설들이 나오고 대통령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좀 본질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우리는 균형자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밸런서. 그래가지고 뭐 그 논쟁이 많았었는데 우리 그 고 후보님께서는 밸런서라는 이 정책이 괜찮은 정책인지 이것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것이고 좋다면 왜 좋은지 한번 그러니까 크리티컬하게 비판하는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게 동북아 균형자론, 이게 뭐 영어로 이제 밸런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그만큼 강대한 상태면 대한민국이 선택하는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 규모와 크기가 된다면 국력의 크기가 그러면 균형자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균형자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예컨대 중국의 입장을 들었으면 중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겠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력 규모를 고려해서 중국에 같이 연합한다고 해도 현재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자론이라는 거는 이제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장 강한 나라에 대한민국이
편을 들면 결국 대한민국은 그 나라와 함께 같이 패권 국가의 지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균형자 이론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 국력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앞으로 멸망해가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자급, 그러니까 에너지를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나라다. 두 번째는 식량을 스스로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1대1로와 관련해서 해상 수송로, 그다음 육상 수송로가 막히면 중국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국가의 반면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고 수출을 하는 에너지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식량 자급자족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또 농업 수출국입니다.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패권 경쟁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힘을 빌어야만 통일도 이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대한민국의 중국과 이제 이 관계는 조공 관계입니다. 중국과 대등한 동맹이 아니라 중국의 속국으로서 중국의 하라는 대로 하는 중국 2000년 갑질 이런 책을 읽어보면 정말 대한민국 조선 왕조 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중국의 핍박을 당하고 정말 종 같은 마치 주종 관계에 있어서 속국의 지위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라든가 미국과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입니다. 결국 우리가 평등한 지위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속국의 지위를 누릴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때도 미국에 속해 있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게 대한민국의 지위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제가 그냥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로 갈 수 있는데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싱하이밍 대사라든가 발언한 내용은 한국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중국에 물어보고 해라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순방을 해서 중국에 방문했을 때 외교 사절단에 들어가 있는 기자를 폭행한다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고 주종 관계 내지는 종속 관계가 아니라면 행할 수 없는 짓들을 사실상 중국 정부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중화 질서는 과거에 중국 황제가 했던 거에서 현재 공산당 정권만 바뀐 것뿐이지 그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는 미군이 도와주고 미국이 어려울 때는 그때 당시에 아무런 해군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 미국의 대한민국에 도와주는 사실상 평등한 관계로 맺혀진 것을 볼 때 이 대등 관계와 그다음에 종속 관계는 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학자다 보니까 질문하는 스타일이 이제 학술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뭐냐면은 중화 질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게 이제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가들이 서로 위에 나라 아래 나라 이렇게 위계 질서로 돼 있을 때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위에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야 국가들이 서로 평등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평화가 네. 오는 거야.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도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지. 그게 이제 꼭 미국적 관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웨스트파리아 체제 이후에 유럽의 국제 정치 관점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지금 중국 사람들은 지금 웨스트파리아 체제인데 국제 체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밑에 있는 나라로 치는 거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쨌든 그게 몇 천 년 동안의 중화 질서라는 그 중화 자신들의 질서. 네. 자신들의 그 개념 하에서는 소국은 대국을 섬겨야 되는 그 사대하는 맞아요. 요게 자신들의 이 일종의 철학처럼 굳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철학처럼 굳어져 있고 그게 중화 질서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거기에 들어오면 평화를 누리고 굴종적인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통해서든 무력을 통해서든 네. 점령을 해버리는 예.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화적 국제 질서 하에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조공 바치고 우리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다 평화롭게 지낼 수 맞습니다. 있는 거야라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거의 100년 동안 그 서구식 국제 질서 독립국으로 살아왔는데 중국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그래서 중국과는 좋은 관계 맺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우리 고 후보님께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만났을 두 정상회담을 할 때 시진핑이 직접 얘기했죠. 한국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그렇죠. 그 뭐 말이 안 되는. 이미 독립한 나라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이미 이제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정책 기조가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균형자론에 우리가 그 힘이 약한 나라가 균형자 할 수 없다라는 그 아주 원칙을 하나 말씀드렸고 하나는 그냥 제가 부연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균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가 이제 나쁠 때 우리가 균형자를 하려면은 법적으로 먼저 미국과 동맹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랑 동맹인데 동맹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그냥 계속 그 우리 지금 미국과 중국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원래 이제 출신이 이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가능했다고 본인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시절이죠. 2009년도에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중국 공산당이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을 했는데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 그다음에 중국은 조중 동맹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었습니다. 주적과 동맹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 대한민국이 전략적 동반자가 된다. 전략에 서로 상반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게 일치해야만 전략적 동반자가 되는 건데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끼리 굴레를 같이 씌웠다고 해서 그 같은 길을 가려면 한쪽이 끌려가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 정치적으로는 틀린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서도 지금 또 뭐 이거 교수 학생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지금 또 정답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전략 나가는 방향하고 중국의 대전략 방향이 같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 외교적으로 뭐 우리는 협력 동반자라고 이제 좋게 얘기를 했고 기업가적 마인드로 했다고 보는데 진짜 전략적으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나온 김에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은 대전략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제 수행해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네.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으로 치는 겁니다. 예. 2022년 대한민국의 대전략은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하는 그걸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예, 대한민국의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그러니까 급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처리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중요하고 급한 걸 또 먼저 처리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문제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겁니다. 예. 통일이라는 이 대전략 하에서 우리가 이 헌법에서도 이제 이 통일 조항 자체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하는 것, 이걸 이 대전략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반대 방향으로 자유 통일이 아니라 이 주사파 세력이 한 반대 방향의 통일 전략으로 이끌어 갔었기 때문에 이걸 돌이키는 일, 이게 앞으로 급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자유민주 체제로 북한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편입시키는 작업, 그 부분이 대한민국 스스로는 안 되고 미국이라는 세력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본을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6.25 당시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입힌 국가는 중공입니다. 37개월 동안에 33개월은 중공과 싸웠습니다. 중공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가장 많은 수혜를 입힌, 은혜를 입힌, 도와준 국가는 미국이고 그 다음을 치면 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군의 모든 물자가 일본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뭐 이제 드러내질 않고 그걸 이제 역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한미일 동맹, 삼각동맹. 삼각동맹 이 부분을 우리가 삼불 정책하면서 계속 이 좌파 정권들이, 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까지 삼불 정책을 취하는데 이거를 빨리 폐기해야 됩니다. 그 삼불 정책 중에 하나가 한미일 군사동맹인데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만 일본을 설득해서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아니라 통일을 최소한 방관하도록, 그렇죠. 놔둬야만 미국을 설득해서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의 대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국제정치학자들은 어느 나라든지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을 누리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국제정치가 그 썰렁한 동네거든요. 힘 없는 나라는 참 비참해요. 그래서 그 힘을 누리는데 우리나라에서 힘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통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우리나라의 대전략이 되는 것은 그냥 넓게 얘기했을 때 힘을 누리기 위하여,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하는 그 정확한 그 목적을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이제 7천만이 넘게 됩니다. 거의 8천만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죠. 8천만의 인구를 가진 OECD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독일이 미국하고 독일 빼면 없는데, 우리가 인구 규모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북한에 있는 수많은 그 지하 자원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인력들, 인구 문제가 해소되고 경제 문제가 해소되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막강한 국력을 저는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대한민국 발전하는 뭐 속도를 몇십 년을 앞당길 수 있는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좀 말씀하셨지만은 예. 지금 통일을 국가 대전략으로 삼겠다라고, 목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은 뭐 더 좋냐 그래갖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최근에 어디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네. 뭐 MZ 세대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펴보십시오.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많은 특히 이제
젊은 그 세대들에 있어서 통일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모든 예산과 그 부분들이 북한에 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통일되자마자 대한민국의 건설 경기만 생각해 보더라도 북한에 있는 모든 도로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 전체,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주택 전체 이거를 30년 동안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력이 필요하고 회사에는 막대한 인력들이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 새로 채용해야 되는데 바로 북한 인력을 우리가 기업들이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통일되자마자 기업들은 북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대학 4학년 때 입도 선배가 다 되고 맞아요. 대학 안 가도 되는 그 시대가 올 겁니다. 직장, 경제 문제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그리고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좌파 학자들이 뭐 14%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파 학자들은 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아마 10년 내로 G2 국가로 통일 후에 10년 내로 G2 국가로 들어서는 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가 파이 자체가 커져서 누려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설득하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통일을 하게 되면은 돈이 다른 데로 나간다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부언을 하자면은 지금 통일이라는 거가 말이죠. 북한 국민을 북한 주민 바로 우리 동포들을 구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북한 주민을 놔둘 수는 없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그 국가 전략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국제 정치학적인 이득을 계산해 보니까 통일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통일은 도덕적인 문제도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북한 군 사진을 보면 북한 군인들 사진 보면 너무 키가 작은 거예요. 그렇죠. 키가 작고 우리로 치면 청소년들 같이 앳된 얼굴들로 보이는데 못 먹으니까. 막상 이거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 국군이 막상 전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해서 사실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상태에 그리고 자유를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네. 김정은 체제에 순응한 종처럼 살아가는 그분들을 우리가 해방하는 게 대한민국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명을 예. 가지기를 저는 국민으로서 원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 그 한 몇 년 전에 학교에서 그 북한군 병사들 예. 총 들고 행진하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이화여대 학생들이 초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 이미 군대 간 제대로 된 거의 20살 가까이 된 그 북한 청년들이었는데 그런 하여간 뭐 그래서 우리가 그 통일은 그 국가 대전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의 그 책임, 북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그런 책임 사명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면서 일본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말이죠.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본에 대해서 조금 그 정확한 지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 요 몇 년 동안 한국의 입장이 애매모호했습니다. 말로는 뭐 매일 그 미국하고 동맹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중국과 다투는 데는 한 번도 도와주질 않다 보니까 그 공백을 일본이 파고들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뭐 내가 이제 한 몇 마디 언급을 할 테니까 그 언급에 대해서 한번 이 입장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지난 8월달에 일본의 그 아소 다로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수상도 한번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부수상이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일본군은 참전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 지난번 일본 총리 아베 아베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총리가 된 이제 끝난 후에 그 대만에 있는 어떤 연구소하고 화상 뭐 세미나에서 한 얘기인데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작동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그 현직 총리 기시다 총리가 일본은 국가 방위를 위해서 선제 공격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력을 뭐 대폭 증강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방비도 지금 팍팍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치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이제 외교 정책 실패 중에 하나가 일본을 재무장해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 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끌어들인 세력이 일본 세력입니다. 일본 세력은 사실 일본은 전범 국가라서 평화헌법이라서 자위대는 공격하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봉쇄 정책에 이 한 국가라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세계 제 5위의 군사력 그리고 해군력으로 치면 제 2의 군사력 가진 일본을 동참시키도록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그 결과를 만들어줬는데 일본을 미워하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평화헌법을 벗어나서 재무장을 추진하게 하고 그리고 현재 그 기시다 총리 선제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평화헌법이 이미 폐기됐다고 볼 수 있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도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쿼드 체제 그리고 오커스 동맹 여기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서 일본의 역할을 대한민국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그 중국 봉쇄 전략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쿼드라든가 아니면 오커스 동맹 내지는 이제 피스아이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해상 봉쇄할 때 우리 전력을 예컨대 평화의 항해 작전 거기에 대한민국 함정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동참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재무장을 용인은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노라고 좀 기다려. 니네는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고 자위대는 최전방에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이 무너진 이후에 이선에 물러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만 세우라고 미국은 요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삼불 정책의 하나인 한미일 군사동맹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일선에 선다. 방파제 역할은 우리가 한다. 최전방은 대한민국이 맡는다고 한다면 일본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로 재정적 지원과 그리고 군수 물자 지원하는 정도 역할로 그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전략적으로 올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국민들 중에서 일부가 왜 우리가 미국이 싸우는데 최전방을 우리가 담당하냐라고 시비 걸 겁니다.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이거는 최전방의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한쪽의 공격을 받으면 한쪽이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맹에 따른 의무가 되고 법적으로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게 줄 수 있는 떡이 있어야 됩니다. 떡이 있어야지 그다음
give and take니까 우리가 테이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최전방에 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된 이후에 대한민국이 국경은 중국과 맞닿아 있고 러시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예. 미국이 원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주고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네. 예, 그것이 통일이다. 맞습니다. 아주 뭐 명쾌한 그 해석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먼저 나와버렸는데, 쿼드, 지금 쿼드라는 것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네 나라가 동맹을 참석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 노골적으로 한국도 들어오라라고 지금 뭐 아주 그냥 진짜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여기 들어와라고 그 제이크 설리반 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직접 우리나라 국가안보 보좌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들어가야 되고 뭐 들어간다는 입장이니까 그 들어가면 무엇이 좋다라는 그 이점을 한번 말씀을 해서 국민을 한번 설득을 해 보십시오. 이 쿼드 체제는 사실 이제 일본 주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일본이 사실은 그 중국 봉쇄 전략이라는 미국의 전략을 자신들의 전략으로 일종의 기회를 삼아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에 부응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 쿼드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이 쿼드 체제에 대한민국이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쿼드 지금 구성국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인도, 호주, 일본입니다. 문제는 이 호주, 인도, 일본이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인도는 접경하고 있는데 이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육군 세력이 사실상 굉장히 열악한 육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이 해군과 공군 전력,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군 전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육군 전력이 있지만 인도는 과거에 인도와 중공이 국경 분쟁을 했었을 때 중공한테 엄청나게 깨졌던 기억이 있고,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무기 체제가 대부분 러시아제 무기를 운용하고 있고, 미국이 요청한다고 해서 육군 전력을 실제로 투입할 수 있을지는 미정입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중공과 인도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제 전략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끼리는 절대 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 분쟁은 할 수 있겠지만 전쟁 규모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무력 투사를 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여기 쿼드 체제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쿼드 체제에 대한민국이 쿼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들어가면 당당하게 알파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당당하게 가입국이 돼서 오각 체제, 펜타 체제로 우리를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봉쇄 전략뿐만 아니라 육군 전력과 해병 전력 얼마든지 투사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만 전쟁 발발 시에 일본이 물론 이제 해상 봉쇄에 일본의 그 뭐 이즈모 항모라든가 이걸 투사할 수 있을 여지는 있겠지만, 해병 전력, 일본에서 말하는 그 해군 육전대 해병 전력이 보잘것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병 전력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뭐 요청하고 있지만, 해병 전력을 우리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통해서 여당급의 상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할 수 있다. 대만 유사시에 대한민국은 해병 전력을 보내서 미국과 연대해서 양안 분쟁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걸 통해서 아까 대한민국의 대전략인 통일을 미국에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우리 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커스 동맹이 호주, 영국, 그 다음에 미국이지 않습니까? 오커스 동맹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핵 잠수함을 허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쿼드 동맹에 참여하는 대가는 뭐 통일이란 대전략도 있지만 이 근시한 굉장히 그 전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서 핵무기와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최첨단 무기, 비대칭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호주는 되고 대한민국은 안 되냐? 호주가 하는 역할보다 대한민국이 하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위험한 역할인데, 당연히 중국의 원잠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원잠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자력 추진 항모까지 필요하다라고 이 전술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좋은 유익을 미국의 반대급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고 후보님께서 국제정치학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에 대해서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쿼드가 지금 미일, 인도, 호주 네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 그 한국의 가입을 사실은 애타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타게 원하는 이유가 그 인도, 호주, 일본이 그 바다의 군사력입니다. 사실 보면은. 근데 여기 한국이 딱 붙어버리면은 육상 군사력이 추가가 돼가지고 쿼드가 제대로 된 동맹, 군사 동맹 체제로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쿼드가 이제 한국까지 포함돼서 미국이 쿼드 플러스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고 후보님께서 그 쿼드 플러스가 아니라 아예 오각 체제 펜타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당당한 5분의 1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여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통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커스 얘기도 이미 얘기를 했는데, 오커스가 지금 호주, 영국, 미국 세 나라가 만든 동맹이지만은 그 이제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 문제를 그 거의 총괄하는 사람이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오커스는 오픈 스트럭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나라로 딱 짜여진 게 아니라 열려 있다. 여기 한국 들어오라는 그런 소리를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호주가 받아낸 핵 잠수함도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거 받아낼 수 있고, 뭐 그러면은 한국 안보가 대폭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뭐 아주 좋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언젠가 우리 고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주 해군 기지 같은 그런 기지를 미국 해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언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본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 뭐 국민들이 막 반대하는 사람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우리 해군 기지를 미국이 활용했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떻게 그 플러스가 될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주의 이제 해군 기지는 이제 7 기동 전단, 현재 이제 기동 전단이 이제 운용하고 있는 해군 기지가 되는데, 이 기지가 미 해군이 쓰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렇죠. 이 강정 해군 기지가 너무 작은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해군 함정에도 근무했지만 상선도 탔었습니다. 3만 톤이 넘는 컨테이너선을 타고 태평양도 여러 번 횡단을 했었기 때문에 대서양까지 3만 톤 정도 되는 그 컨테이너선 크기가 이 항모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크기가 항모랑 비슷하고 폭이 34m, 길이가 274m 정도 됐었는데 300m 거의 됩니다. 근데 일반 해군 부두에는 그런 선박이 접안이 안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항모가 들어오려면 굉장히 그 규모가 커야 되는데, 현재 해군 기지를 더 확대해서 항모라든가, 그러니까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있는 미칠함대의 항모라든가 아니면 사세보항에 있는 강습 상륙 함들 이제 그 정박할 수 있는 이 접안 시설을 우리가 확보를, 대한민국 비용으로 접안 시설을 전부 다 만들어서 그 미 해군
항을 사용할 수 있는 항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는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와서 주둔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군사적 이익이 있느냐? 미 항모가 있는 동안에는 이 남진하해, 동진하해가 항모전단 하나가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미 해군 작전 영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항모 산동함이나 이 항모가 두 척이죠. 산동함 뭐 하여튼 그 외 요령함. 요령함 두 개 있는 항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진하해라든가 남진하해를 자기 마음껏 활보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모 전단이 들어오게 되면 함정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정찰기도 들어오고 함재기를 통해서 중국 이 연안의 모든 군사시설을 샅샅이 뒤지어 뭐라 그러니까 뒤진 그 정찰을 하게 됩니다. 예. 정찰을 하게 되니까 그 중공의 어떤 민낯들이 군사적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가리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중공의 서해로 진출, 그 다음에 남진하해, 동진하해로 진출하는 부분을 제주도 해군 기지에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공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되고 국가의 어떤 앞으로 에너지 자급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제주도 남방에 그 제7광구 이어도 밑에 제7광구가 있는데 일본과 우리가 28년까지 공동 개발하기로 돼 있는데 일본이 대륙붕 협약을 국제법을 변경시켜서 일본에 유리하도록 해놨습니다. 28년 이후에 일본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함대가 제주도 해군 기지에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이 대륙붕 그 7광구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사실은 미국은 자기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국가를 편들게 될 겁니다. 맞아요. 예, 현재 일본은 미국에 알리지 않고 중공과 이제 공동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4천조 원 정도의 이 원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보유하면서 사실은 에너지 자급까지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남진하와 동진하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중동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오는 원유 수송 항로입니다. 원유 수송 항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유럽으로 가는 수출품을 실어 나르는 항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명선입니다. 맞아요. 그 생명선을 대한민국 해군 혼자서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미 함대가 제주 해군 기지에 와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생명선인 원유 수송로와 수출 수송 항로를 같이 함께 지키는 일종의 뭐 사실 함께라기보다는 미 해군이 지키는 이런 에너지 수송로의 확보 그리고 생명선을 확보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에게 좋은 해군 기지를 우리가 빌려줌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이제 주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선을 보호한다. 아주 우리가 미치지 않는 장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동안에 말이죠. 우리나라 안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 기지가 들었으면은 그것이 표적이 된다. 예를 중국에 뭐 미군 기지가 들었으면은 거기서 전쟁 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군사 전략의 역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군 기지가 들어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는 감히 누가 공격할 나라가 없어요. 제주도에 미국 해군 기지가 들어왔다. 평택에 미군 부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전쟁 나면 빨리 평택으로 가야 돼. 거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 안보에 대한 많은 잘못된 견해들이 이제 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 고영일 후보께서 정말 이 군사 전략, 국제 정치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쭉 해줬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그냥 이것도 조금 좀 우스갯소리 겸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으로서 이제 앞으로 그 국가안보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질문인데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이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네. 김영삼 대통령이 연달아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네. 그때 그 해군들이 다 섬 사람들이 당선돼서 앞으로 우리 해군한테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그 육군만 강조하고 해군 공군이 좀 네. 찬밥이다 그랬는데 우리 고용일 후보님은 해군하고 상당히 이 해군 쪽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지만은 뭐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해군을 중심으로 길르겠다는 아니실 것 같은데 하여간 뭐 그런 데 대해서 혹시 그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나는 어떤 그 군사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을 뭐 결론처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그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육군에 편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최근에 그 해병 항공단도 다시 재창설이 됐는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군, 육군의 역할은 대부분 방어하는 역할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 전력과 이 해군 전력, 이 공군 전력 같은 경우는 공격하는 전력입니다. 사실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확보해야 될 이제 만약에 앞으로 국방 전력을 좀 짜간다고 한다면 지금 서해안 지역에는 김포에 해병 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 주둔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북한의 핵심 전력이 평양 주변에 상륙할지 모른다는 이 위협 때문에 핵심 전력이 휴전선에 있는 게 아니라 평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해안에는 사실 해병 전력이 지금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포항에 있는데 멉니다. 동해안 이제 그 동부 전선 쪽에도 해병 사단 하나를 최소한 창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육군의 이제 사단 하나를 개편해서 해병 사단 하나를 더 두고 바로 동해안을 통해서 이 원산 이북 지역 왜냐하면 유사시 북한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만강을 접경 이후에 있는 러시아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병 세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병 사단을 좀 확충하고 또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상륙 작전의 기본 개념은 함정을 통한 상륙 작전입니다. 그러나 현대 상륙 작전에 이제 굉장히 변모했는데 강습 상륙입니다. 초수평선에서 함정을 상륙시키는 것도 있지만 항공 전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그 기동력을 강화시켜서 이 해병 전력 내지는 육군 전략을 투사시키는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해병 항공단과 육군 항공단 이 전력을 확충시켜서 유사시에 두만강 지역, 압록강 지역의 북한 접경 지역의 국군을 투사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확보하는 그게 이제 항공 전력 확보인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확충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가 굉장히 이제 그렇죠. 안정적으로 가게 되고 또 해군 부분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해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현재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대한민국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고영일 후보께서 이 대전력의 차원서부터 정말 이 작전의 차원, 오퍼레이션 차원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국민들이 다 이렇게 듣고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 작은 작전 차원에서부터 국가 대전략 차원까지 상당히 그 준비를 많이 했다. 국제 정치, 국가 안보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많이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해병대하고 해군이 이게 우리 군대가 말이죠. 우리 육군 돈을 뺏어서 해군을 갖자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지킬 것이 많아진 나라입니다.
그 지킬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방비가 늘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 고 후보님께서 해병대의 기능인데 우리 그 연평도에 일개 여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일개 여단위가 있는데 그 일개 여단이 거기 있음으로써 북한에 있는 황해도의 한 개 군단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군사 전략 차원의 그 이해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군사력을 이제 길러야 되는데 오늘 뭐 이 고영일 후보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되면은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한마디 뭐 말씀을 하는 거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보입니다. 경제와 안보를 따지게 되면 경제는 안보에 있어서는 후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무엇을 먹는 문제입니다. 내가 쌀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 피자를 먹을 것인가 문제지만 안보는 내 생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잃을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쌀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자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차근히 준비를 해서 대중 전략, 대미 전략, 대일 전략 그리고 이 통일 전략까지 완벽하게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국민혁명당 저를 믿어주시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통일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이 안보의 위협을 느끼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끔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안보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체제 자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 질서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빼앗겼던 박탈됐던 자유를 회복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고영일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여러 국민들한테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정말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는 국가 안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다 알아서 잘해 주실 거야라고 하고서 생업에 종사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죠. 최근에 와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그런 시절을 지금 오랫동안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민들은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그리고 나라를 끌어가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그거는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통령이 이제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 고영일 후보의 국제정치 그리고 군사 안보에 관련된 그런 그 능력 이 정도 된다라고 한번 뭐 검증을 해본 것이 아니라 한번 과시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참 그 괜찮은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안보관 검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